2016년 7월 24일 돼지띠.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여러분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12지 중에서 돼지띠만큼 돈복이 터지는 띠가 없기 때문입니다. 12지 중에서 가장 복 많은 띠가 돼지띠라는 거 아시죠? 돼지 꿈꾸면 로또 당첨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재물의 상징이었고 복주머니를 의미했으며 돼지가 있는 집은 부자가 되고 돼지를 기르면 재산이 늘어난다고 믿어왔습니다. 2016년은 돼지띠 여러분께 그 복주머니가 터지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어 온 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해이며 평생 모을 재물을 한 해에 모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돼지띠는 12지 중에서 가장 넉넉하고 풍요로운 띠입니다. 돼지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듯 재물도 통통하게 불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새끼를 많이 낳듯 재물도 많이 불어나는 것을 뜻하며 먹이를 아낌없이 먹듯 재물을 거리낌 없이 모을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돼지띠에게 올해는 더욱 특별한 해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돼지띠에게 재물의 저수지가 넘쳐오르는 시기이고 복주머니에 구멍이 뚫려복이 쏟아지는 해이며 지금껏 참고 기다려온 인내의 결실이 황금으로 맺히는 대박의 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복이 많아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아무리 재물이 쏟아져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손가락만 빨게 됩니다.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통 물이 아니라 깊은 연못의 물, 모든 것을 품는 넓은 바다의 물, 재물이 고여있는 저수지의 물 같은 기운을 갖췄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재물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며 물이 고이면 재물이 쌓이고 물이 넘치면 복이 넘친다고 해서 돼지띠 여러분은 타고날 때부터 재물복을 품고 태어나신 겁니다. 돼지띠 여러분은 평생을 넉넉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기 것을 아껴서 남주기를 좋아하시고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며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드시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사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가끔은 그 넉넉함 때문에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실 때도 있으셨지만 하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그 모든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이 쏟아지는 해입니다. 재물운이 물처럼 흘러들어오고 금전운이 저수지처럼 가득 차오르며 돈복이 홍수처럼 번져서 막을 수 없이 들어오는 한 해입니다. 올해 돼지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첫 번째는 검은 콩 한 줌입니다. 그 검은 콩이라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검은색은 물을 상징하는 색인데 돼지띠가 물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검은 콩에 검은색과 만나면 물과 물이 만나는 것처럼 기운이 배가 되어 재물이 폭발하고 콩은 알맹이가 통통하게 여물어서 돼지처럼 살진 재물을 상징하며 콩 하나를 심으면 수백 알이 되어 돌아오듯 작은 재물이 큰 재물로 불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사주학에서 보면 검은색은 북쪽을 상징하고 북쪽은 물의 방향이라 검은 콩은 물의 기운을 가득 품고 있으며 돼지띠의 물기운이 검은 콩의 물기운을 만나면 물이 합쳐져 큰 강을 이루듯 재물의 강이 만들어지고 그 재물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부자가 되게 만듭니다. 검은 콩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물의 기운이 최고로 강해집니다. 돼지띠는 원래 물의 기운을 타고났는데 검은 물 기운까지 더해지면 물이 2배로 많아지는 것이라 재물을 담을 그릇이 커져서 들어오는 돈을 모두 받아낼 수 있고 작은 수입도 큰 수입도 모두 담아내어 통장이 불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둘째로 재물이 콩알처럼 통통하게 불어납니다. 검은 콩 알맹이가 통통하듯이 검은 콩의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도 통통하게 살찌게 만들어서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억대로 불어나며 돼지가 살찌듯 재산도 빠르게 불어나서 부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셋째로 콩처럼 씨앗이 퍼집니다. 콩 하나를 심으면 수백 알이 되어 돌아오듯이 검은 기운이 작은 투자를 큰 수익으로 만들어 주어서 조금 투자에도 많이 벌게 되고 적게 일해도 많이 받게 되며 지금껏 심은 것이 배로 돌아와서 상상도 못한 큰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넷째로 검은색의 보호를 받습니다. 검은색은 모든 것을 흡수하는 색이라 나쁜 기운도 모두 빨아들여 없애주고 검은 콩의 검은 기운이 애군을 막아줘 사고 날 일이 없고 사기당할 걱정도 사라지며 깨끗하고 안전한 길로만 가게 되어 평화롭게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검은 콩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마트나 시장에 가서 검은 콩을 사시면 되는데 서리태라고도 부르고 약콩이라고도 부르는 검은 콩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이 굵고 검은색이 진한 것으로 고르시고 한 줌 정도만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검은 콩을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서 잘 말려주시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면 검은색이나 남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검은색과 남색은 물을 상징하는 색이라 검은 물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주머니를 꼭 묶어서 콩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세요. 가방 안쪽 제일 깊은 곳에 넣어 두시되 지갑과 가까운 곳에 두시면 재물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머니를 꺼내서 손으로 한 번씩 흔들면서 검은 콩처럼 통통하다, 물처럼 넘쳐오른다, 재물이 쏟아진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검은 콩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주시고 묵은 콩은 불려서 밥에 넣어 드시거나 콩국을 끓여 드시면 몸에도 좋고 재물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올해 돼지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두 번째는 작은 거울 하나입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거울이면 충분하고 화장할 때 쓰는 손거울도 괜찮습니다. 거울이라니 생뚱맞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거울만큼 강력한 재물 도구가 없습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시켜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듯이 여러분의 재물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고 거울에 비친 모습이 2배로 보이듯 재물도 2배로 불어나게 만들며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듯 숨어있던 재물의 기회도 환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거울은 진실을 비추는 도구라 거짓된 것을 가려내고 진짜를 알아보게 해주어서 사기꾼을 구분하고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며 거울에 반짝이는 빛은 재물의 빛을 상징해서 거울을 지니면 돈도 빛나고 금도 빛나 귀한 재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작은 거울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재물이 2배가 됩니다. 거울은 하나를 비추면 둘로 보이게 만드는 신비한 도구라
거울의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도 2배로 만들어 주어서 100만 원이 200만 원처럼 불어나며 실제로도 2배로 늘어나고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이 또 다른 수입을 불러와 계속 배가 되어 부자가 됩니다. 둘째로 숨은 재물이 보입니다. 거울은 어두운 곳을 비춰 환하게 만드는 도구라. 거울의 기운이 숨어있던 재물의 기회를 환하게 비춰주어서 남들은 못 보는 기회를 여러분만 보게 되고 잊고 있던 재산을 발견하게 되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겨 놀라게 됩니다. 셋째로 검은콩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검은콩과 거울을 함께 지니면 놀라운 조화가 일어나는데 검은콩이 재물을 모으면 거울이 그 재물을 2배로 불려주고 거울이 비춘 기회를 검은콩의 물기운이 현실로 만들어 주어서 2가지의 조합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전운을 만들어냅니다. 넷째로 진실을 보게 됩니다. 거울은 거짓을 가리지 못하고 진실만 비추는 도구라 거울의 기운이 사기꾼의 거짓말을 간파하게 해주고 나쁜 투자를 피하게 만들며 진짜 좋은 기회만 골라서 잡을 수 있게 해줘서 손해볼 일이 없고 이익만 보게 됩니다. 작은 거울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면 집에 있는 작은 손거울을 사용하셔도 되고 화장품 가게나 잡화점에 가서 손바닥만 한 작은 거울을 사시면 됩니다. 둥근 거울이든 네모난 거울이든 상관없고 크기는 손바닥보다 작으면 충분하며 플라스틱 거울이든 유리 거울이든 상관없습니다. 거울을 구하셨으면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서 잘 닦아주시고 흰색이나 은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흰색은 순수함을 뜻하고 은색은 거울의 반짝임을 상징해서 거울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주머니를 꼭 묶어서 거울이 깨지지 않게 조심히 보관하세요. 가방 안쪽에 넣어두시되 아까 말씀드린 검은콩 주머니 근처에 두시면 2가지 기운이 만나서 효과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주머니를 꺼내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거울처럼 반짝인다. 재물이 2배 된다. 돈이 비친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거울은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되 가끔씩 꺼내서 깨끗이 닦아주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기운이 재물운을 끌어올려 줍니다. 올해 돼지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3번째는 호환석, 호얀십입니다. 호환석이라는 신비로운 돌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랑이 눈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 눈동자처럼 빛이 번쩍번쩍 반짝이고 줄무늬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돼지띠한테 왜 호랑이 돌이냐고 의아해하실 텐데 여기에는 놀라운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돼지는 복이 많고 호랑이는 강하니 둘이 합치면 복과 강함을 모두 갖춘 완벽한 존재가 되고 돼지의 넉넉함에 호랑이의 기운이 더해지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재물의 왕이 되며 호환석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호환석을 보시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각도를 바꾸면 빛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호랑이 눈동자가 굴러가는 것 같고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힘이 느껴지며 이 돌을 지니면 호랑이의 기운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예로부터 믿어왔습니다. 이 돌은 예로부터 복 많고 넉넉한 사람들이 귀하게 간직한 보석입니다. 특히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호환석을 지니면 그 베풀미 배로 돌아온다고 믿었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호환석을 통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했으며 돼지처럼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호환석은 재물의 수호신과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돼지띠분들에게 호환석이 특별히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주학에서 호환석은 불과 나무의 기운을 함께 가진 돌로 봅니다. 돼지띠의 물기운과 만나면 수학이제 슐, 홀 공계라고 해서 물과 불이 만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조화가 완성됩니다. 물이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듯이 호환석에 불이 돼지띠의 물기운을 만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재물의 불꽃이 되고 그 불꽃이 굳은 보화를 녹여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호환석이 돼지띠에게 주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로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호환석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라 돼지띠가 호환석을 지니면 넉넉함과 강함이 더해져서 베풀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받기도 하게 되고 욕심 없이 살던 것이 이제는 당당히 챙기게 되며 돈 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잡아채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끊이지 않고 매출이 2배, 3배로 늘어나서 대박이 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 보너스를 받으며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계약을 따내 떼돈을 벌고 모든 일에서 넉넉함이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로 복이 넘쳐 오릅니다. 돼지띠는 원래 복이 많으신데 호환석을 지니시면 그 복이 보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서 한꺼번에 좋은 일이 몰려오고 여기저기서 돈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복권 당첨되듯 예상치 못한 횡재가 생겨서 평생 걱정 없이 살게 됩니다. 셋째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돼지띠는 남 챙기느라 자기 건강은 소홀히 하시는데 호환석은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색이 좋아지며 기력이 회복되고 활력이 넘쳐서 건강하게 돈을 벌고 그 돈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나쁜 기운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호랑이는 모든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서 호환석도 마찬가지로 사기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넉넉함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쫓아내며 베풀어 온 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을 막아서 안전하게 재물을 지키고 평화롭게 부자로 살게 해줍니다. 다섯째로 검은 콩과 거울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검은 콩과 거울과 호환석을 함께 지니면 완벽한 삼위일체가 되고 검은 콩이 재물을 모으고 거울이 2배로 불리며 호환석이 강하게 지켜주어서 세 가지의 조합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전운을 만들어냅니다. 망설이다가 늦으면 2026년 7월 24일에 좋은 기운을 선물 받지 못하고 후회하시니 지금 이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돼지띠 여러분이 가방에 꼭 넣고 다녀야 할 3가지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은 콩 한 줌, 작은 거울 하나, 호환석 팔찌입니다. 이 3가지만 준비하셔도 올해 여러분의 금전운은 검은 콩처럼 통통하게 불어나고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며 호환석처럼 강하게 지켜져서 막을 수 없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3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한두 가지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이고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전운을 깨우는 열쇠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돼지띠 여러분은 원래 복덩어리십니다. 넉넉하시고 베풀기 좋아하시고 욕심 없으십니다. 다만 그 복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올해는 그 숨어있던 복이 한꺼번에 터지는 해입니다.
돼지꿈 꾸면 로또 당첨된다는 말처럼 여러분도 올해는 걸어다니는 로또가 되는 해이고 넉넉함이 복이 되고 보물이 되며 욕심 없는 마음 하나하나가 금으로 쌓이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넉넉하게 살아오시고 남을 배려하며 지내시고 베풀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모든 선행의 대가를 받으실 때이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물건을 준비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돼지띠 여러분,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돼지답게 넉넉하고 당당하게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복주머니가 이제 터져서 온 세상의 재물을 끌어모을 것이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넉넉하게 지내시면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돼지띠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고 돈복 터지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넘기지 마시고 30초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면 그때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담백하게 먹고 잠도 제 시간에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셔서 마치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밤에 잠을 푹 못 자고 꼭 일시시쯤 되면 눈이 떠져서 한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날을 세우는 경우도 있죠. 또 지난 몇 년 동안 본인도 자녀들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집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라도 있는 것처럼 돈이 모이지 않고 조금 벌었다 싶으면 이상하게 다 나가버리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제 말 한마디는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서둘러 점을 보러 갈 필요도 없고 무슨 보약부터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고개를 숙여서 매일 누워 자는 침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침대 머리맡과 침대 밑을 보시고 거기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이 놓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침실은 집안에 기운이 모이고 머무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사람은 평생의 거의 절반을 침대 위에서 보냅니다. 침대 주변에 물건을 잘못 두면 매일 오염된 기운 속에서 잠을 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예민해지며 재물운까지 막히게 되는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는 10가정 중 7, 8가정은 반드시 하고 있을 정도로 흔한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 플랫폼에는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리 사이에도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게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가장 쉽게 지나치지만 가장 해로운 첫 번째 물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침대 밑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나요? 더럽다고 걱정하지 말고 잠깐만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지난 계절에 치워둔 오래된 이불들이 가득 쌓여 있지는 않나요? 배우자가 다 해져버렸는데도 버리지 못한 낡은 천 신발은 없나요? 1년 동안 모아두었다가 폐지로 팔려고 한 택배 상자들이 들어있진 않나요? 심지어 아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오래된 장난감이나 누렇게 변한 책과 신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넣어 만져보세요. 그곳의 온도가 어떤가요? 서늘하고 축축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설명하기 힘든 곰팡내도 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그겁니다.
먼저 옛사람들이 남긴 지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침대 밑을 숨은 재물 창고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집안에 돈과 재물을 모아두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물 창고는 비어 있고 깨끗하며 통풍이 잘 돼야 재물의 기운이 들어와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낡은 물건과 해진 신발 상자들로 가득 채워두면 집안의 금고를 쓰레기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해진 신발은 더욱 좋지 않다고 봅니다. 신발은 옛날부터 좋지 않은 기운과 연결된다고 여겨졌고, 망가진 신발은 그런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그런 것들 위해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 숨은 재물 창고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과도 연결된다고 보는 점입니다. 침대 밑을 꽉 막아두면 후손들의 재물길까지 눌러버리는 셈입니다. 왜 자녀들이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일이 꼬이는 걸까요? 왜 늘 마지막 한 걸음이 부족할까요? 왜 자꾸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 침대 밑은 얼마나 오랫동안 막혀 있었는지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쪽에는 습한 날씨가 있고 북쪽에는 겨울철 난방이 있습니다. 차갑고 따뜻한 공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침대 밑은 거의 공기가 순환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낡은 옷과 이불, 종이 상자들은 곰팡이와 진먼지 진드기에게 최고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 침대 공간을 거쳐온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와 진드기의 사체, 배설물이 그렇게 조금씩 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이유 없이 기침이 계속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밤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심하다고 하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폐렴이나 기관지염은 아니라는데 마른 기침만 계속 나오고 목이 간질간질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부가 계속 가렵고 긁으면 빨갛게 올라오는데 알레르기인 줄 알고 병원을 바꿔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침대 밑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환경역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이지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오신 차 이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0대 중반으로 이미 은퇴해서 편안하게 지낼 나이였지만 3년 동안 단 하루도 푹 잔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일시에서 2시만 되면 정확히 눈이 떠지고 입이 바짝 마르며 가슴이 두근거려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나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마치 솜을 걷는 것처럼 힘이 없고 머리도 막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상황도 이상했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손해를 보고 아들은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가 반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늘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집을 보았습니다. 침실에 들어서 자마자 은은한 곰팡내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침대 밑에 무엇을 두셨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직접 한번 열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애쓴 끝에 침대 밑에서 커다란 비닐봉지 여러 개를 끌어냈습니다. 꺼내보니 온통 그녀의 딸이
어릴 때 입던 낡은 옷과 신발뿐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검게 변하고 누렇게 변해 있었고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녀는 이 물건들을 무려 20년 동안 보관해 왔고 아이의 추억이라 차마 버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건 추억이지만 이런 물건들은 이미 독한 공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침대 밑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빗자루로 3번이나 쓸고 따뜻한 소금물로 침대판과 바닥을 2번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은 정말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그리고 석 달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분식점 매장이 원래 적자를 보고 양도하려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매수자가 나타나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인수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딸도 부서로 옮겼는데 세상사에게 크게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든 풍수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것은 침대 밑을 비운 뒤 집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더 편하게 잠들고 집안의 재물운이 더 순조롭게 흐르길 바란다면 오늘 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 아래에 있는 물건 중 침대 자체가 아닌 것은 모두 꺼내어 정리하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기부할 것은 기부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대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십시오. 붉은 소금이면 가장 좋고 없으면 집에 있는 식용소금을 사용해도 됩니다. 침대판과 그 아래 바닥을 정성껏 3번 닦으십시오. 민간에서는 이것을 나쁜 기운을 없애는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보다 더 눈에 띄지 않지만 훨씬 더 흔합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도 있다면 오늘 밤 치워두시길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정말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침대 옆 협탁이나 베개 옆을 한번 보십시오. 휴대전화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충전기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전자 제품이 연결된 멀티탭은 없습니까? 심지어 전등이 달린 취침등은 없습니까? 또 침대 머리 벽에는 충전선이나 데이터 케이블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할까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중장년층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고 침대에 누워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읽고 오랜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머리맡에서 충전하고 충전선은 베개 옆에 두곤 합니다. 이 습관은 거의 모든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 심지어 가정의 화목까지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 풍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침대의 머리맡은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한 사람의 정신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과 정신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운을 말합니다. 이 자리는 절대적으로 조용하고 평온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맡에 전자기기나 멀티탭, 전선을 두면 풍수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바로 화보의 기운과 뱀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전선은
구불구불 램처럼 생겼고 멀티탭과 충전기는 전기가 통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기운이 합쳐지면 사람의 정신을 직접 흔들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매일 밤 누군가가 머리에 작은 불을 켜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신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잠을 깊이 잘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런 것들은 집안의 화목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 많은 부부가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소한 일에도 자주 다투게 될까요? 왜 별거 아닌 일로 그릇을 집어던지고 언성을 높일까요? 왜 자녀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몇 마디도 나누기 전에 말다툼을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릴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의 머리맡에도 충전기와 전선이 가득하지 않은지 말입니다. 화기가 강해지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성격이 예민해지면 집안의 화목은 흩어집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면 재물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꼭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풍수를 믿지 않는 분은 있을 수 있어도 과학을 믿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학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충전기와 멀티탭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강도는 크지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머리에서 30cm도 안 되는 곳에 두고 7시간에서 8시간씩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이 미약한 전자기장이 뇌 속의 중요한 기관인 송과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송과선은 무엇을 할까요? 바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졸음을 유도하고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물질입니다. 밤에 누워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 3시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송과선이 전자기장에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잠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머리맡 충전기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 방금 하려던 말을 금세 잊어버린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역시 뇌가 오랫동안 깊은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충전기가 휴대전화를 충전할 때 특히 고속 충전 중에는 약간의 열이 발생합니다. 열은 크지 않지만 바로 베개 옆에 있습니다. 결국 밤새 작은 열원 옆에서 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 옆에 계속 열이 있으면 기열이 위로 몰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이나 편두통, 눈충혈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오랜 친구 장씨 이야기입니다. 장씨는 올해 60살이고 퇴직 전에는 기관의 간부였습니다. 원래 건강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지난 2해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성격이 몹시 예민해져 사소한 일에도 아내와 다투었고 수면의 질도 계속 나빠졌습니다. 매일 밤 안정제 2알을 먹어야 겨우 4-5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먼저 침실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침대 머리맡 콘센트의 길이 3암짜리 멀티탭이 꽂혀 있었는데 그 멀티탭에는 휴대전화 충전기와 스마트워치 충전 거치대 그리고 LED 취침 등 선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엉켜 있었고 어떤 것은 베개 아래까지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 씨에게 오늘 밤 자기 전에 이것들을 전부 뽑고 멀티탭은 침대에서 최소 1렘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휴대전화는 거실에서 충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불면 잦은 중간에 깨는 증상, 예민한 성격 같은 문제가 있다면 오늘 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충전기와 멀티탭, 취침 등을 침대 머리맡에서 치우고 잠자는 곳에서 최소 1맴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고 가장 전통적인 태엽식 알람 시계나 일반 아날로그 시계를 하나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사흘 뒤에 수면 상태가 좋아졌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침대 밑에 쇠붙이와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침대 밑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쓰지 않는 낡은 가위가 있지는 않은지, 녹슨 식칼이나 과도는 없는지, 망치와 스패너,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공구함은 없는지 말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평소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충 침대 밑에 밀어두었고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습관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침대 밑에 칼이나 쇠붙이를 숨겨두는 것을 암전사이라고 합니다. 암전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화살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이지 않는 화살 위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운이 순조로울 수 있을까요? 쇠붙이는 오행에서 금김에 속하며 날카롭고 살기를 상징합니다. 침대 밑에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보이지 않는 살기와 거친 기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위에서 잠을 자면 그런 기운이 서서히 몸과 감정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격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50대, 60대가 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오히려 매일 다투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 침대 밑을 한번 보십시오. 낡은 쇠붙이가 숨어 있습니다. 또 어떤 노인들은 자녀들이 점점 집에 오기 싫어하고 와서도 굳은 표정으로 몇 마디만 하면 다투곤 합니다. 여러분은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침대 밑에 낡은 가위가 가족의 화목을 조금씩 잘라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금속의 냉혹한 기운은 뼈와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많은 중장년층이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며 손가락 관절이 변형될까요?
물론 퇴행성 변화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오랫동안 금속 물건 위에서 잠을 자며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뼈를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금속을 자주 다루는 노동자들을 보십시오. 대체로 관절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늘 사이가 좋아서 이웃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두 사람은 마치 원수처럼 변해 사흘에 한 번씩 작은 다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큰 싸움을 했으며 집안의 그릇까지 여러 번 깨뜨렸습니다. 원래 함께 살던 아들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살게 되었고 설날에도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은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왔는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선 진정하시라고 하고 집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쪼그려 앉아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녹슨 철제 공구함 하나였습니다. 망치와 스패너, 펜치가 있었고 얼마나 오래 썼는지 모를 낡은 톱도 하나 있었는데 톱날은 이미 부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 물건이 침대 밑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3년 전 집을 수리하고 남은 공구들을 남편이 공사 인부들이 떠난 뒤 무심코 침대 밑에 넣어두었고 그 뒤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두 분이 불화했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공구함을 치웠고 원래 공구함이 있던 자리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린 뒤에 쓸어내라고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금살긴 사들 푸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부인은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식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공구함을 버린 다음 날 남편이 먼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년 동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최근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부부가 계속 다투거나 자녀들이 자꾸 반항한다고 느낀다면 지금 바로 침대 밑을 확인해 보십시오. 녹슨 새, 가위, 식칼, 공구함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있다면 즉시 꺼내어 버릴 것은 버리고 창고에 둘 것은 창고로 옮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어떤 금속성 날붙이라도 특히 녹슬고 쓰지 않는 물건은 절대 침대 밑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침대는 수납장 형태라 침대 밑이 서랍인데 그 안에 넣어두어도 되나요? 제 대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대 아래 공간이라면 개방형이든 서랍형이든 원칙적으로 잡동사니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낡은 신발이나 헌옷, 새로 된 물건과 전자 제품은 절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밑은 비워두고 깨끗하며 통풍이 잘 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말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보관해야 한다면 깨끗하고 새 것이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정도만 밀폐된 수납함에 넣어 정리해두고 절대로 어지럽게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좋지 않은 세 가지 물건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침대는 동서방향으로 놓아야 하는지 남북방향으로 놓아야 하는지, 올해 사주에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경우 침대 머리에 물건을 두어도 되는지, 또는 자녀가 올해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침대 위치에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상황별로 꼭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살 이상의 중장년층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침대 머리맡은 절대로 창문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창문에 붙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잘 때 머리 뒤쪽이 바로 유리창인 상태를 말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베개가 허공에 뜬 상태라고 하며 의지할 기반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이유 없는 초조함을 느끼기 쉽고 허리 통증이나 신장 기운 저하도 생기기 쉽습니다. 해결 방법은 침대 위치를 옮겨 머리 방향을 단단한 벽으로 향하게 하거나 높은 헤드보드를 사용하고 창문에는 두껍고 빛이 통하지 않는 커튼을 다는 것입니다. 둘째, 침대 머리맡이 침실문을 정면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충살, 촌삿이라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문 밖의 기운이 머리로 곧장 들어와 두통이나 불면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미 그런 구조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통 문화에서 호리병박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며 한창 사회생활을 하는 중년층이라면 침실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대 맞은편에 거울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신 거울을 침실에 두거나 거울이 달린 옷장을 침대 맞은편에 배치하는데 이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사경살, 사경살, 사경살이라고 부릅니다. 한밤중 잠결에 거울 속 사람 그림자를 보면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울은 복과 기운을 반사시켜 내보낸다고 여겨져 좋지 않은 인연을 불러오고 부부 사이에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잠잘 때 거울을 천으로 가려두고 아침에 일어난 뒤 다시 걷어내는 것입니다. 또 집에 학생이 있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이 있다면 책상과 침대 위에 들보가 지나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들보란 천장에 튀어나온 구조물을 말합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 머리 위에 들보가 있거나 침대에 누웠을 때 몸 위로 들보가 지나가면 이를 들보 압박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가 이유 없이 압박감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해지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하면 학업을 싫어하거나 학교 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책상과 침대를 들고 아래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방이 좁아 옮길 수 없다면 천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들보를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에서는 들보 양쪽 끝에 작은 천연 호리병박을 하나씩 걸고 입구가 아래를 향하게 하는 방법도 사용하는데 이는 압박을 거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안 좋은 기운의 영향을 받는 몇 가지 띠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음력 병오년 빙운년, 즉 말띠의 해입니다. 이 해 말띠는 본명년 태어난 해의 띠되고
쥐띠는 말띠와 충돌하는 상충, 성총, 관계이며 소띠는 해를 입는 상해, 성하이, 관계, 토끼띠는 깨지는 파포, 관계에 해당합니다. 해당 띠에 속하는 분들은 2016년에 특히 침실 배치에 신경 써야 합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붉은색 물건을 절대로 두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붉은색 수면등이나 장식품, 충전 케이블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병원년 자체는 화 기운이 매우 강한 해인데 여기에 붉은색까지 더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키거나 구설수와 법적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침대 협탁 위에 깨끗한 물 한 컵을 두고 매일 갈아주는 것입니다. 이를 수학이제 쉬워 곰지라고 하며 맑은 물 한 컵으로 지나치게 강한 화기를 균형 있게 조절해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가 곧 잊어버리고 1년이 지나도 문제가 그대로인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오늘 밤할 수 있는 침대를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모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좋은 날을 고르기보다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침대 밑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꺼내 정리하세요. 두 번째로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굵은 소금을 크게 한 숟갈 넣으세요. 굵은 소금이 없으면 집에 있는 일반 소금을 사용해도 됩니다. 잘 저은 뒤 깨끗한 걸레에 소금물을 적셔 침대판과 그 아래 바닥을 꼼꼼하게 3번 닦아주세요. 첫 번째는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소금물의 정화작용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이며 세 번째는 마무리 작업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닦은 뒤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바닥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 침구를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에 천연 호리병박이 있다면 머리맡에 하나 걸어 두셔도 됩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의 입구가 아래를 향하도록 걸어두면 병기빈기와 나쁜 기운을 모두 빨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호리병박이 없다면 침대 모서리에 작은 접시를 하나씩 놓고 그 안에 굵은 소금을 담아두세요. 한 달이 지나면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민간에서는 굵은 소금이 탁한 기운과 습기를 흡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이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렸고 왜 두면 안 되는지, 두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또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이해한 것은 인연이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